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차트의 특징은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원본 데이터의 어떤 숫자 값이 바뀌면 차트의 모양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고 빈 셀이 만약에 원본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 차트에는 그 데이터의 간격이 빈 셀만큼 벌어지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트는 2차원과 3차원 차트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차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에 F11번 키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Alt F1번 키를 누르면 워크시트 안에 기본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아래쪽에 가로축과 그 다음에 기본 축이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축에 어떤 값이 있다면 이것은 보조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 기본축, 보조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성적 차트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은 차트 제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묶은 세로 막대형의 이름을 각각 표시한 것을 우리가 범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를 차트 영역이라고, 이 그래프가 들어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본 축에 이 눈금선이 있죠. 이렇게 길게 이것을 우리가 주 눈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숫자로 각각의 그 파란색이니까 국어 점수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블은 값을 지금 현재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이나 데이터 요소는 지금 국어 계열을 표시했을 때 국어에 대한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에 대해서 국어를 전부 다 클릭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국어 데이터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어 데이터 계열 중에서 특히나 어떤 특정한 자료를 클릭해서 표시하는 것을 데이터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로축과 기본축의 아래쪽에 보면 표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점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지금 여기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은 일단 전체 영역을 의미하고 차트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림 영역은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으로 가로축과 그리고 기본 세로축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게 사각형 안에 각각의 데이터 계열로 표시가 됩니다. 차트의 제목이 있고, 범례, 각 데이터 계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우리가 범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축은 있고 기본축 있죠. 그 다음에 맞은편이 바로 보조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계열과 요소는 수치 데이터 값을 표현한 선이나 막대 등의 모양을 말하는데요. 범례에 표시되는 한 가지 종류를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 합니다. 아까 전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를 우리가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엘리먼트라고 하거든요. 기본축 제목도 있고 가로축 제목도 있고, 데이터 레이블은 데이터 계열 또는 데이터 요소의 값과 이름을 표시할 때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차트를 그리는 데 사용한 원본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셀에 맞게 차트 크기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의 1번에서부터 내가 H열에 10번까지 넣고 싶다 할 때는 거기에 딱 맞는 범위의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반드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추가할 데이터의 범위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추가해도 됩니다. 추세선을 추가할 때는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인데요. 추세선이란 말은 시각적인 형태로 자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차원, 즉 방사형이라든지 원형, 도넛형, 표면형 이런 형태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별 차트의 종류인데요. 차트도 굉장히 많아요. 자, 세로막대형 차트나 가로막대형 차트는 주로 비교하거나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끝근선형 차트는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표시한 것으로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추세선이 가장 대표적인, 추세선은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이 자료를 시각화 나타낸 것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원형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원형이에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해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 바로 원형이고, 도넛형이거든요. 이렇게 원인데요, 도넛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원형 차트와 똑같은데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차트와 도넛 차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만 사용되는데 도넛 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형 차트나 영역형 차트, 거품형, 방사형, 표면형, 주식형, 이중축 혼합형을 우리가 콤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요 영역에 대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차트는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내는데요. 주로 각 공학용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분산형 차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역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역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영역.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수가 있고, 전체 영역과 특정 영역의 값을 비교할 때 이 영역형 차트가 많이 사용. A 영역, B 영역 이렇게요. 거품형 차트는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값이 3개인 경우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형 차트는요,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 값을 나타낼 때, 방사형은 여러분들 거미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항목들에 의해서, 계열의 항목들에 의해서 값을 표시할 때. 그리고 표면형 차트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표면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특징이 조금 있죠. 방사형은 많은 데이터 계열 집합적인 값, 표면형 차트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주식형 차트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거래량이나 또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식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중축 혼합형은 보통 끝근선형하고 그리고 세로막대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콤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데이터의 데이터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이런 콤보형 차트를 구현하는데요. 주로 세로막대 또는 영역 또는 분산, 끝근선형 이런 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형이나 또 3차원, 거품형, 표면형, 3차원 차트라고 하면 거품형, 표면형, 원통형, 원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콤보 차트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 11번. 각 항목을 전체에 대한 구성 비율이나 기호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지고 있는 차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원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창 작업인데요.
창 작업은 바로 우리가 엑셀을 띄웠을 때 엑셀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개의 시트를 나는 이렇게 하나의 지금 현재 통합 문서에서 시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트 1번과 시트 6번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보고 싶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창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선 틀 고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아요. 틀 고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점선 이렇게 파선으로 이게 고정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셀 포인트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선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고정하고자 하는 행의 아래쪽에 그리고 열의 오른쪽에 셀 포인트를 두고 틀 고정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셀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창 나누기는요, 이 엑셀에서 창을 나누어서 화면을 보는 건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마찬가지로 인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트의 왼쪽과 위쪽으로 창 구분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 고정처럼 왼쪽과 위쪽이에요. 그리고 셀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수직, 수평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창을 정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업 필요한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꺼번에 표시해서 작업하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둑판식이나 가로, 세로, 계단식 이런 형태들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12번에 창 나누기는 최대 6개까지 분할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여러분 맞을까요? 예, 창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정답이에요. 자, 13번 페이지 설정. 인쇄할 문서의 페이지 그리고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에 관한 여러 사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서 엑셀에서 작업한 문서를 실제로 인쇄를 하고자 할 때는 인쇄를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페이지와 여백이나 머리글, 바닥글을 뭘 표시할까 그리고 시트 탭에는 어떤 내용을 줄까라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다음에 인쇄를 예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용지 방향이나 가로, 세로가 있겠죠. 용지 크기, 인쇄 품질, 시작 페이지 번호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배율은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확대 축소는 최소값은 10%에서부터 400%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기본값으로는 지금 현재 100%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동 맞춤은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적어도 지정한 페이지 수에 맞게 인쇄를 하고 싶을 때 확대, 축소, 배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자동 맞춤이에요. 그리고 여백은요, 여백 탭에 들어가면 인쇄 용지의 상하 좌우 여백,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데이터가 페이지의 수직, 수평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머리글이 데이터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요. 머리글의 값이 위쪽 상자의 값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위쪽의 여백보다 머리글의 그 여백의 숫자 값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머리글, 바닥글 탭에 들어가면 문서 제목이나 페이지 번호, 사용자 이름, 작성 날짜,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첫 페이지, 홀스 페이지, 짝수 페이지 이런 것들을 머리글이나 바닥글 거기에 따라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편집 도구 모음은 텍스트 서식 또는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에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날짜나 시간, 파일의 이름, 그리고 시트 이름, 파일의 경로, 그림 서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글, 바닥글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시트 탭은요,
눈금선 인쇄를 할 수 있거든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열방향으로 ABCD가 되어 있고 행방향으로 1, 2, 3, 4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눈금선을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어요. 눈금선을. 그리고 메모 인쇄 여부의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고 열머리글이나 행머리글 인쇄 여부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인쇄 영역은 특정 영역만 인쇄할 경우에 범위를 지정하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인쇄 제목은 모든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반복 인쇄할 경우는 행이나 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한 페이지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경우에 데이터만 찍는 것보다는 첫 행에 있는 제목을 다음 페이지에도 인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자료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인쇄 제목입니다. 메모는 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및 인쇄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 오류 표시는요, 오류의 인쇄 여부 및 표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 오류는 뭐 샵샵샵 오류도 있고, 그리고 샵 네임 오류도 있고, 뭐 샵 밸류 오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인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인쇄는 그림이나 그 다음에 이런 OLE 개체 같은 것들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13번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아래에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한글처럼 하이픈을 준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숫자를 쓰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닥글 편집창에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면 지금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여기 앰퍼선드라는 기호가 나와요. 이 앰퍼선드 기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AND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픈을 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앰퍼선드 기호가 생겨서 요 닫을 때도 공백을 하나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빼기 1 빼기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이 있네요. 지금 이제 저는 머리글을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위치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운데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하이픈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여기 있는 샵이라는 기호 있죠. 요것을 눌러주니까 이렇게 엔드 대괄호가 들어가고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체 페이지에서 나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요거와 그 다음 슬래시를 하고 요거 전체 페이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설정인데요. 지금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이 있는데요. 요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 행과 열 반복할 거 있죠. 그리고 인쇄를 할 때는 눈금선이나 흑백,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체크할 수 있고, 메모도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셀 오류 표시도 표시한 대로 형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분석 작업인데요. 이 분석 작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이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요약을 하거나 쉽게 어떤 그 기능들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요거는 실제 정렬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정렬은 소트죠.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 행 단위로 정렬이 돼요.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 셀 값에 따라서 정렬이 수행이 됩니다. 정렬 기준은 지금 현재 값도 되고 셀색이나 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것이 직사각형 그 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컬러를 줬을 때 그게 RGB의 색깔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걸그레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목록에 병합된 셀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병합이 된 셀은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을 수행해도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모두 표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혼합 정렬은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기준으로 숫자, 특수문자, 그리고 한글
영문자, 소문자, 영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논리. 논리라고 하는 것은 true나 false가 있는데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논리 값은 false가 먼저 나오고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오류, 빈셀. 빈셀은 공백, 그죠? 자, 빈셀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에서 마지막으로 정렬이 됩니다. 부분합이 있는데요.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하려고 해요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정렬이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합은 말 그대로 그냥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분이니까 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의 목록을 그룹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류가 바로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각 그룹별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성한 부분합의 데이터 목록에는 자동으로 이제 1차를 부분합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부분합을 했을 때는 2차 부분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분합을 할 때마다 왼쪽으로 윤곽기호가 생겨요. 그래서 윤곽기호를 이용해서 하위 목록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중첩 부분합을 사용,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부분합, 2차 부분합이에요. 이렇게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중첩할 부분합 그룹에 기준 필드들이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중첩 2차 부분합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이 항목을 해제를 해야 1차 했던 것도 있고 2차 한 것도 그대로 부분합이 되어서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나눠지는데요. 필터는 우리가 추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피를 이제 그라인더에 갈아서 이렇게 원액이 나오듯이 필터를 하는데요.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한 결과 데이터는 항상 원본 데이터 상에 행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행은 자동적으로 숨겨져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는 AND 조건으로 뭐뭐이면서 하는 AND 조건으로 결합이 됩니다. 상위 10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만 적용이 되고 항목과 백분율을 기준으로 상위나 하위로 500개까지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해당 범위에 포함된 레코드만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제목에 필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목록 단추가. 그런데 요 고급 필터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자동 필터는 실제적으로 조건이 1개일 때만 만족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2개 이상의 필드가 있을 때는 이제 AND 조건을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쓰고 싶다 할 때는 고급 필터를 써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크시트에 먼저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한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조건을 지정하거나 특정한 필드만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필드명은 반드시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원본 데이터의 그 첫 행이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Ctrl C,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쓰고자 하는 고기 범위에다가 Ctrl V로 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지정할 때는 만능 문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쓰기도 해요. 여기 아스트릭이나 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인데요. 이 만능 문자 중에 이 별표는 문자의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음표는 문자 하나에 또는 숫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입력 시 같은 행에 이렇게 있으면 AND라고 인식을 하고요. 다른 행에 있으면 OR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분석 도구 중에서 앞에서 했던 정렬과 부분합, 그리고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